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서 활용되는지 그거 하나랑 순기능이 무엇인지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두루 살펴본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면은 사실은 인공지능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쓰긴 합니다만 공공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미국에서 보면 전체 공공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 3분의 1이 보건복지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살펴보실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냈던 그 행정면허 141을 보면 수많은 정부 부처들이 호명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제일 많이 호명되고 제일 많이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인공지능 그 영역에서의 어떤 정책이 늦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실력이 좀 뒤처졌나?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림 보시면 한 6번째 정도에서 한국이 매우 앞서가는 나라인데 공공정책의 영역에서의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모여서 이제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기능과 위험성 그리고 정책적 제도적 함의를 제시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이 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해외 어떤 자료들, 저는 OECD 자료 이런 거 열심히 찾아봤는데 의외로 아직까지는 없어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게 제가 밑에 각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ISSA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한 거였고 최근에 보니까 OECD 소셜 팔러시 팀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웨비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조만간 OECD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SA 자료를 제가 약간 구분이 좀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어떤 그 기능이 첫 번째로 서비스 제공, 자동화 및 사례 관리,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보장, 네 번째 위험 관리 및 예방, 평등과 공정성 뭐 이런 범주에서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보시면 약간 가치와 범주가 약간 섞여 있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당시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준 게 그림 2에서 보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ISS에서 보고서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게 남미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의 챗봇 제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헬로라고 보면 실제로 브라질 국립사회보장원에서 챗봇 헬로를 도입을 해서 뭐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된 2025년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1억 건의 조회수를 거뒀고 상당히 이제 그 유효하게 활용이 되더라라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남미뿐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레이시아에서도 직원연금에서 스마트 챗봇을 운영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챗봇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사실 뭐 저는 전달체계에 전공한 사람은 아니긴 합니다만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맨 밑줄을 보시면 이게 챗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시간 상호작용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 어쩌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건 굉장히 그 잘만 그 부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걸러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복지부여 수급자 포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SS에서 다시 또 기술 적용 사례를 또 다른 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연금, 아동 돌봄, 급여 수급자 확인, 고령 돌봄, 정서 돌봄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표가 있어서 간단히 번역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근데 ISS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 제시를 했어요. 근데 꼭 그렇기만 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전에 김혜진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네덜란드에도 여기 나와 있는 시리 모델처럼 뭐 약간 좀 사진을 보면 분위기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것처럼 이제 약간 좀 붐업을 했었죠. 근데 이 취지 자체가 사실 부정수급을 포착하는 거였고 저는 왜 그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빈곤 지역을 중심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굉장히 강한 반발을 샀고 결국은 이제 해그 법원에서 이거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라고 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데서 굉장히 어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셔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난 거지만 이게 사실 공든탑이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의 측면에서 굉장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덜란드에서 유독 사고가 많았는데 이 듀오라고 하는 사건도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해서 부정수급이 있는 거를 보려고 했던 케이스였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도 사실상 그 문제가 됐고 뒤에 가는 모든 결정을 정부에서 철회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상액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거고요. 덴마크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덴마크는 어떤 경우였냐면 사실 네덜란드는 부정수급을 찾는 거였는데 덴마크는 조금 더 정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동학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고리즘이 깜빡깜빡거리면 여기가 재밌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비판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덴마크 복지국가가 자살하고 있다라는 이 비판까지 나오면서 그 비판이 그 비등했었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시스템이 샷다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AI를 얘기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영역은 사실은 많은 부분 아직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8가지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본인 인증, 누군지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해외 문화에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본인 인증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그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맞춰져 있어서 좀 케이스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격심사, 세 번째는 복지급여의 산정 및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고, 넷째는 부정의료 수급 예방 및 탄색 이런 부분이 쓰일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입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한테 점수 매기는 거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이게 위계화시킨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절대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건데 유럽연합에서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소셜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점수 매기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복지급여를 주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제일 누설하기 싫은 정보 한 4가지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꼽으라고 해도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정보, 재산 정보, 가족 정보, 나의 몸에 관한 정보. 이거를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뭐 이건 기능 부분 말씀드릴 잠깐 옆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 부분이 활용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밑에 문장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AI 활용 초기 상담 서비스도 여기 활용될 예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는 온라인 활용한 소통을 실제 돌봄용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활용 영역을 범주를 나누면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용은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포텐셜이 많은 것 같고, 8번째는 사회보장 행정기관 내부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 9번째는 사회보장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10번째라고 말씀드리긴 하진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운데 문장을 보시면 전국민 대상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 활용은 사회보장 제도 전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기능 중을 한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죠. 효율성이고, 효율적으로 되다 보니까 적시성,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심사하고 뭐 급여 지급까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확성 부분, 영국에서 보니까 이제 의료지급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지금 순기능에 대해서 너무 빨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범주와 순기능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5번째가 범용성. 아까 전에 챗봇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 혹은 언어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6번째는 정책평가의 용이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7번째는 사각지대의 해소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열심히 발굴하면 뭐하냐. 사실 지원할 급여가 없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범주와 사실은 순기능을 살펴봤고요. 위험성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규제나 이제 지원책을 고려할 때 같이 고려해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첫 번째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복지국가는 사실은 개인 위험에 빠진 개인들을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모아서 개입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은 기란관계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무정확성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인 것이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의 영리 활용의 문제가 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웨펀스 오브 매스 디스트럭션인데 이게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단어랑 좀 다르죠. 이게 매스 대신에 보통 MASS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데 MASS 대신 TH를 붙여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됐습니다. 대량 살상 수학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나 이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한 책이고요. 이 캐시온이라는 분이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였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하다 보니까 이거 사람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고요. 여섯 번째는 알고리즘 결정에 근거한 개입의 문제. 아까 전에 덴마크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아동 사례 잡기 위해서 문 열고 들어가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위기가구 발굴하면서 위기가구 근거에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 비상계문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물론 선이긴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나의 의사와 반하게 누군가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는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면서 사실은 경찰 쪽에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범죄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의가 사실은 어디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하냐의 문제는 우리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공지능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김용 교수님 많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한데 사실은 일 잘하는 모델일수록 설명 가능성은 떨어지는 문제가 이 그림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고 이것도 너무 주만관상격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일 잘하는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쓰게 되면 일선에서 사실은 수급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렇게 됐어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해외 문화나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한국과 외국은 되게 많이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3개 정도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개인 인증 영역에서 압도적인 인프라,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의 영리적 집적 및 활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이 대부분 집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고 셋째는 복지국가 많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부정수급, 오류수급 포착이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발굴, 사학지대 발굴의 중심이 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과도 좀 연동되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정책 방향은 사실 뒤에 8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가능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규제와 지원을 약간 모순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고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인공지능 어떻게 써야 되라고 할 때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 항공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 규제 위에서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발전의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제약산업의 발전을 벤치마크하게 하자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도 우리가 그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규제 다 풀자라고 하면은 온갖 약들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길거리에서 사 먹던 약들 다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발전의 테두리를 분명히 막아야지 그 위에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규제하자라고 하면 그거 발목 잡는 얘기냐라고 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보장 영역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특히나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재산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회보장에서 잘 활용하려면 규제를
잘 그 테두리를 잘 두고 원칙을 잘 세워서 그 안에서 기술이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에서 한 8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거는 17초가 남아서 그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뭐 다음 기회에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